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되겠다고 인사하러 온 그 자리, 어색함 속에서도 웃음으로 풀어가려 애썼던 상견례에서 그 아이 아버지가 꺼낸 한마디에 저는 마음속 무언가가 딱 끊어졌습니다. 요즘은요, 시댁은 남이에요. 부모님도 며느리한테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분명 멋쩍은 웃음에 묻혀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아, 이 집은 우리 집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구나. 상견례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남편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기분 나빴겠다. 너무 선을 그었어. 그래도 저는 아들 준혁이가 좋다고 하니 참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저렇다. 각자 사정이 있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혼식은 무탈이 치러졌고 신혼여행을 떠난 아이들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연락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카톡도 입식, 아니 아예 읽지도 않았죠.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다녀왔니? 네, 잘 다녀왔어요. 딱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마음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신혼 첫 명절, 이번엔 양가 따로 보내는 걸로 하자고 했던 아이. 어버이날엔 그냥 문자 하나. 심지어 아들이 챙긴 거더군요. 그 애는 시댁은 남이라는 말을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마음이 바뀌겠지. 어쩌면 나도 저 아이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존재일 수도 있겠지. 그러던 어느 날 그 애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신혼여행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냥 이 정도 거리 유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멍했습니다. 이 정도 거리요? 아들 아내가 집에 한 번도 오지 않다가 와서는 한다는 말이 그거였어요. 그 아이 눈은 차가웠습니다. 예의는 있었지만 정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기대한 걸까? 그 아이와 처음 마주 앉았을 때 나는 진심이었다. 아들 하나 키우며 평생을 살아왔고 그 아이가 누구든 이제 우리 가족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래서 결혼 준비도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챙겼다. 예단이니 패백이니 요즘 안 한다고 해도 나는 며느리에게 예를 다하고 싶었다. 신혼가전, 혼수, 웨딩 촬영, 예물까지 그 아이가 손 내밀기도 전에 먼저 챙겼다. 집도, 차도, 가전도 준혁이 명의로 마련해줬다. 어머님, 이건 너무 과해요. 그 말에 나는 괜찮아. 이제 딸이 생겼다 생각하니까 좋구나 하고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진심이었다. 남처럼 선을 긋는 며느리 아버지의 말도 여행 후 연락 없던 무례도 그냥 처음이라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다. 하지만 그 애는 그 모든 것들을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받기만 했다. 명절에 한 번 오지 않았고 아들 생일에도 우리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다. 그나마 가끔 오는 카톡도 잘 지내시죠? 딱 그 수준. 그 아이는 내가 해준 수많은 것들을 감사함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여기는 듯했다. 나는 묻지 않았다. 그래도 아들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그래도 한 집안 며느리니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하고 참고 또 참았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엄마, 그냥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신경 끄고 살면 좋을 것 같아. 우린 편하게 살고 있어. 괜히 섭섭할 거 생각하지 말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그렇게까지 한 게 없는데도 섭섭하단 말조차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건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들한테도
거리감이 느껴지나 싶었다. 그렇게 나는 멀찍이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구경꾼이 되었다. 내가 해준 가방이며 명품이며 자 열쇠는 그대로 쓰면서도 그 애는 한 번도 어머니라는 단어를 따뜻하게 부른 적이 없다. 나는 매번 며느리에게 마음을 주었지만 그 애는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게 서운했고 슬펐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무심할 수 있구나. 정말 가족이란 게 그저 서류 한 장으로 묶이는 이름일 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젠 더는 다가가지 말자. 더는 기대하지 말자. 이 아이는 우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아이다. 그날 이후 나는 더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그 아이도 아들도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아들이라곤 하지만 그 애 앞에선 조용히 입을 닫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그 아이를 우연히 마주쳤다. 손에 고기며 야채며 이것저것 담긴 장바구니를 든 채 그 애는 나를 보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우리 아들, 이젠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 남편은 조용히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예의를 잃어가기도 해. 그게 더 아프지. 맞는 말이었다. 우리는 가족이란 이름 아래 서로에게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긴 채 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당연함은 나에게 상처였고 아픔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음을 내려놓았다. 며느리를 가족이라 부르기엔 내가 감당해야 할 상처가 너무 컸다. 명절이 다가와도 연락은 없었고 어버이날에도 생일에도 아들은 전화 한 통 없이 바빴다며 문자를 보냈다. 그 문자의 끝엔 며느리 이름은 없었다. 나는 밥을 지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이젠 진짜 남이구나. 며느리가 준혁이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오던 날 나는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내가 해준 모든 건 그 아이에겐 계산서 없는 호의였고 그 아이는 그걸 당연하게 누렸다. 나를 엄마라 부르지도 않았고 시어머니로서의 존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저 남편의 어머니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그 아이가 우리 집 문을 다시 두드릴 일이 없을 거라 믿었다. 그리고 나도 다시는 먼저 다가가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아주 조용하게 나는 그 아이를 포기했다. 준혁이가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소개했을 때 나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그동안 연애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던 아이라 갑작스런 소개에 속으로는 혹시 결혼까지 생각하나 싶었죠. 그날은 유난히 봄 기운이 따뜻했던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조용한 카페 한쪽에서 준혁이 옆에 앉은 그 아이를 처음 보았습니다. 첫인상은 참 단정하고 조용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잔잔하게 웃는 표정도 어쩐지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준혁이는 그날 처음으로 스스로를 어른이라 말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아이를 소개하면서 엄마, 진지하게 생각 중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속으로 다짐했죠. 그래, 저 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된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겠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아이에게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식사 약속을 잡기도 했고 작은 선물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보고 그걸 따라 만들어 보기도 했죠. 어쩌면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을 내어주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우리 집안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내 딸처럼 지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는 늘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했습니다. 예의는 있었지만 정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문자도 딱 필요한 말만,
전화도 아들이 옆에 있을 때만. 나는 그래도 요즘 젊은 아이들이 다 그렇지 하고 넘겼습니다. 성격 차이일 뿐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가까워질 거라 믿었죠. 그런데 그 믿음은 너무도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나는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 아들이 드디어 한 가정을 이루는구나. 이제 저 아이와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겠구나. 모든 것이 축복 같았습니다. 예식장으로 들어서는 며느리를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아이가 우리 집의 따뜻한 바람이 되어주기를. 결혼식이 끝난 후 아이들은 곧장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나는 여행 중에도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 일주일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더니 그제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무미건조한 말, 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나는 아이들이 집에 올 줄 알았습니다. 전통을 고수하진 않지만 그래도 첫 해는 얼굴을 보자고 준혁이에게 넌지시 말했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올해는 그냥 각자 보내기로 했어요. 수진이 부모님도 뵈어야 하니까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절이란 건 양가가 번갈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해왔는데 그 아이는 아예 시댁에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생일도 어버이날도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 그래요. 굳이 명절에 가서 불편해지는 것보다 각자 편한 게 좋아요. 편한 게 좋다고요? 나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적당한 불편함이 있어야 정이 생기는 법인데 그 아이는 그 불편함조차 기꺼이 감내할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어느 날 준혁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이는 요즘 잘 지내니? 그 말에 아들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요? 엄마한테 뭘 더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바란 건 그저 사람 대 사람의 따뜻함이었을 뿐인데 그것조차 무리였던 겁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부엌에 앉아 며느리가 남긴 첫 문자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님, 결혼식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 말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느꼈던 그 아이의 감사였습니다. 그 뒤로는 철저하게 비워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빈자리를 해마다 계절마다 조용히 혼자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 아이와 결혼한 지 어느덧 3년. 그 사이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우리 집에 들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늘 양가 따로 보내요. 어버이날이면 아들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그마저도 복붙한 듯 똑같은 문장. 사진 하나, 음성 하나 없는 텅 빈 인사.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 메시지도 며느리가 아닌 아들이 겨우 보낸 것이었다는 걸요. 처음에는 며느리의 문제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아들에게도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와 단둘이 밥을 먹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꺼내놓고 말했죠. 요즘 수진이는 바쁘니? 그러자 아들이 조금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사는 게 나아요. 우리도 서로 편하게 살자고 한 거니까. 나는 그 말이 참 낯설었습니다. 편하게 살자고요? 그 말 속엔 누구도 내 감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자기들만의 편안함을 선택했고 나는 그 편안함의 바깥에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돌아오는 건 변명과 회피뿐이었고 내 말 한마디에 괜히 부부싸움이라도 날까 걱정되었거든요. 나는 그렇게
내 감정을 혼자 사귀며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내가 두고 싶어 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만든 벽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명절이면 떡국을 끓이고 어버이날이면 화장대를 정리하며 그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고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과 둘이 마주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다가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외롭지 않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나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나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소외당한다는 기분은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아픈 것이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나는 괜히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눈이 왔네. 감기 조심하고 둘이서 따뜻하게 지내려. 읽지도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답장은커녕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죠. 그 순간 아무렇지 않은 척 차 한 잔을 마셨지만 손끝은 얼어붙은 것처럼 떨렸습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젠 정말 미련하구나.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해 온 적이 없습니다. 그 흔한 어머님 잘 지내시죠?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의 설날 나는 아무것도 차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이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예 없는 사람처럼 지내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설거지를 도왔고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고 조용히 밤을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아니, 애초에 관심이 없는 거겠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계속 생각해도 결국 남는 건 그 아이는 처음부터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그 사실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서로에게 조금 불편해도 그 안에서 길을 찾아가는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먼저 다가가지 않겠다. 기대하지 않겠다. 그 아이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해도 열리지 않을 문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나는 조용히 그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가 있고 나는 집에서 조용히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겨울 햇살이 비쳐들고 라디오에선 낯익은 트로트가 흘러나왔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어 나갔는데 도어폰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집 초인종을 누른 건 결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 아이 얼굴은 한눈에 봐도 망가져 있었습니다.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 아이가 이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그 아이는 마루에 앉자마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친정 쪽 사업이 망했어요. 부모님도 빚을 지고 저희 살던 전셋집까지 다 정리하게 됐어요. 지금은 임시로 모텔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젠 갈 곳도 없고 도움받을 데가 없어요.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아이는 분명 내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간 수없이 나를 밀어낸 그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무너진 표정, 부서진 목소리, 그리고 그 애가 처음으로 나를 바라본 눈빛, 애원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는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과거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후 2주 동안 단 하루도 연락 없던 그녀의 침묵, 우리 이 정도 거리 유지하자는 냉정한 말투, 명절에도 어버이날에도 단 한 번도 오지 않던 초인종 소리, 그 모든 경험이 머릿속에서 한순간에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식어갔습니다. 속에서는 읽히지 않은 문자들이 울부짖었고 가슴은 누군가에게 억지로 눌린 듯 답답해져 왔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여준 그 무관심, 그 차가움, 모두 잊으란 말이야. 수진이는 눈물을 삼키며 흐느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요. 그 앞에서는 그녀의 애원조차 내 마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내가 내려와서 살 자리가 아니야. 신혼집, 혼수, 차, 명절, 생일, 내가 다 해준 건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나를 엄마라 부르면서 감사하던 마음 때문이었어. 나는 그 높고 차가운 거리감을 한 번도 극복할 수 없었던 며느리의 태도를 떠올렸습니다. 그 말은 껍데기뿐인 인정이었어. 내겐 나도 아들도 가족이 아니었고 그저 내가 편할 만큼의 계산된 상대였어. 수진이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고 어머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미 멈춘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눈앞이 흐려지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냉기가 피어오르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시댁은 남이라더니 이번에도 내가 너한테 손 내밀 줄 알았니? 내 진심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내 계산된 애원에 내가 끌려 들어갈 줄 알았니? 수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목소리를 잃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우린 이미 정해진 거리만큼 관계를 유지해온 거야. 그 선을 내가 먼저 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온 것도 지금 절박한 표정 지은 것도 더 이상 나를 움직이지 못해. 그 순간 현관문 앞에 눈부신 햇살이 수진이 얼굴 위로 비쳤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엔 더 이상 내 자리 없다. 나는 그 말과 함께 문을 닫았습니다. 수진이가 돌아간 그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어수선했던 마음을 겨우 밥 한 술 넘기며 달래던 그때 휴대폰 화면이 번쩍이며 울렸습니다. 아들 준혁이라는 세 글자. 오랜만에 오는 전화였습니다. 나는 받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고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 분명 내 아들의 목소리인데 왠지 날카롭고 건조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조심스럽게 묻자 바로 이어지는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수진이 엄마 댁에 갔다 왔어요? 그래, 왔다 갔지.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내쫓았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내쫓았다. 그 말이 전해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마치 죄인이 된 기분으로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왔다 갔어. 근데 내쫓은 게 아니라 그 애가 말했잖니. 시댁은 남이라고. 이제 와서 왜 그 남에게 손을 내미니? 조용하던 전화기 너머 준혁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 이제 그만 좀 해요. 수진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사정이 안 좋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나는 그제야 울컥 속에서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그럼 묻자. 내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명절에 한 번이라도 우리 집 문 열고 들어온 적 있니? 어버이날 꽃 한 송이, 생일에 전화 한 통 해준 적 있니? 말하는 내내 목이 뜨겁게 말라갔고 눈시울이 저리도록 아파왔습니다. 엄마가 다 참고 견뎠어. 너 행복하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내색 없이 살고 싶다니까 다 이해하려 했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니? 준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가 수진이 이해해주면 안 돼요? 이제 와서라도 좀 받아주면? 우린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 말에 나는 치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까지 엄마의 마음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구나. 아내만 보고 그 속에서 어머니는 그냥 당연히 참는 존재였구나. 나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외면하면 내 말대로 너희는 길바닥에 나앉겠지. 하지만 너도 알아야 돼. 그 길을 선택하게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너희 자신이라는 거야. 준혁의 말투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엄마, 너무하다. 지금까지는 몰라도 지금 이 상황에 가족이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말을 들으며 마치 송곳으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면? 나는 쓴웃음을 삼키며 말했다. 가족이라면 적어도 마음은 나눠야지. 가족이라면 명절 밥상에 앉아주진 못해도 전화 한 통은 해야지. 그 모든 걸 안 하고선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라니. 너무 웃기지 않니? 내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로 길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침묵조차 이젠 익숙해져 버린 모양입니다. 수진이 준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이 울어요. 그 애가 변했어요. 엄마가 조금만 마음 열어주면 이번엔 다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늦었어. 준혁아, 사람의 마음은 텅 빈 접시가 아니야. 아무리 다시 담고 싶어도 금이 가고 깨진 자리는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아. 그렇게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오래도록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장에서 결혼식 앨범을 꺼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활짝 웃으며 팔짱 낀 준혁이, 그 웃음 속에 내가 들어있었던가. 그 질문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전화도 없고 문 앞도 조용했습니다. 나는 그저 또 하나의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쓸쓸히 청소기를 돌리고 남편 약을 챙기며 평소처럼 지내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또다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젠 초인종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한기처럼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었습니다. 얼굴은 며칠 전보다 더 말라 있었고 눈가는 선명한 다크서클로 짙게 파였으며 입술은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가만히 바라만 봤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오늘은 진짜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나는 대답 없이 문 쪽에 몸을 비켜주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그 아이는 손을 꽉 쥐고 있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살던 집 계약 해지하고 남은 일부예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갚고 싶었어요. 예전에 해주셨던 거 너무 많아서. 나는 그 순간 가슴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돈.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아이가 들고 온 게 고작 봉투 하나? 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갚는다고? 그걸로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수진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니요.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러 왔어요. 나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부탁이 뭐야? 그 아이는 마치 마음속에 준비해둔 대사를 꺼내듯 빠르게 말했다. 아이를 가져야만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어요.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안정이 절대적인데 모텔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당분간 딱 석 달만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석 달? 하기, 여기서 지내자고? 그 아이는 내가 말이 없자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집이라면 조용하고 안정적인 공간이니까 임신 중엔 정말 조심해야 하거든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지금 아이를 핑계 삼아 우리 집에 들어오려는 거니? 수진이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 아니에요. 정말 아이를 위해서예요. 아니, 저희를 위해서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나는 책상에 두었던 유리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릴 정도로 나는 유리잔을 쥔 손에 서서히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고 그 아이가 내 앞에 앉아 있다는 현실이 이질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넌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그 아이는 내 눈을 피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말이야. 너랑 눈 마주치고 싶어서 몇 번이나 눈치 보면서 말을 건네서 문자 보낼까? 전화해볼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괜히 싫어할까? 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어.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조심스럽게 대했는지 알아? 혹시라도 불편할까봐, 혹시라도 싫을까봐 결혼하고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뭘 요구한 적 없어.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고 그동안 삼켜왔던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넌 그 시간 동안 내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날 무시했지. 내가 누구냐? 내가 사랑한다고 한 남자의 엄마야. 그런 나를 너는 처음부터 투명인간 취급했어. 수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쳐버렸을 뿐입니다. 지금 와서 아이를 이유로 우리 집에 들어오고 싶다고? 나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이미 가족이라는 단어를 무너뜨렸어. 가족이라면 처음부터 진심을 보여야 했어. 하지만 넌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줄 마음이 없었던 거야. 수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울음, 그 애절한 목소리, 몇 년 전 같았으면 나도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면 그건 진심에서 우러난 게 아니야. 동정이야. 그리고 나는 너를 동정하고 싶지 않아.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치 한 시대를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돌아가렴. 더는 우리 집 문을 두드리지 마. 여긴 내가 쉴 곳이 아니야. 그동안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은 그냥 잊어줘. 이제 정말 끝내자. 그 순간 수진이의 어깨가 툭 하고 무너졌습니다. 그 아이는 소리 없이 울었고 나는 등을 돌려 부엌 창문 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바람 한 줄기 천천히 커튼을 흔들고 있었고 그 사이로 고요하게 관계의 마지막 장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집을 나선 뒤 집안은 참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내 눈치를 살폈고 나는 괜히 부엌 정리를 하며 머릿속을 복잡하게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또 다시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 아이가 이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했을 거라는 걸. 수진이 또 너한테 뭐라고 하디? 담담하게 묻자 준혁이는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람이 그렇게까지 차가워야 돼요. 지금 수진이 몸 상태도 안 좋고 우리 정말 갈 데도 없고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엄마는 한 번도 이해해주질 않아요? 나는 전화기를 든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 아이는 여전히 나의 마음보단 자기 사정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살려고 애쓴다. 그 말 참 많이 들어봤다. 그런데 준혁아, 엄마는 지금까지 너희한테 내 마음 하나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 준혁은 들끓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그걸 왜 지금 얘기해요? 왜 꼭 사람이 망가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말하는 건데요? 나는 순간 머리로 피가 쏠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언제 말하라는 거니? 너 결혼한 그 해 어버이날에도 말 안 했어. 명절 때 혼자 밥 먹으며 울 때도 말 안 했어. 내 생일날 전화기만 바라보다가 하루 종일 빈집에 있었던 날도 난 아무 말 안 했어. 왜? 내가 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준혁은 침묵했고 나는 그 틈을 타 숨겨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그 아이가 힘든 거 이해 안 하진 않아.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사람 마음까지 부정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아이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람으로 안 봤어. 내가 얼마나 조심스러웠는데 너는 한 번이라도 내 마음 편 들어본 적 있니? 준혁은 말끝을 흐렸고 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넌 지금 엄마가 아니라 수진이만 보고 있어. 그 아이가 내 가족이긴 해도 나는 내 엄마야. 이런 상황에서까지 엄마 마음 한 번 공감 못 해준다면 우린 정말 여기서 끝인 거야. 그 말에 준혁이 처음으로 숨을 삼키듯 대답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냐면 너희는 날 가족이라 부르면서 단 한 번도 가족처럼 대해준 적이 없었으니까. 전화가 끊기고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리고 눈물이 천천히 아주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없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항상 참고 살아줘서 미안해. 나는 옆에서 보면서도 그 감정을 다 몰라줬네. 남편의 말에 나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자식에게 받은 상처를 넘어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한 고통이었습니다. 며칠 밤새 뒤척인 뒤였습니다. 집안은 얼어붙은 듯 텅 비어 있었고 남편과 나 사이에도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집안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가만히 문 앞을 바라보니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수진과 준혁, 단단히 한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가장 먼저 들려오는 것은 수진이 떨리는 작별 인사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마지막이에요. 수진은 손목을 내밀며 밝지 않은 목소리로 한 장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제가 죄송하거나 슬플 때마다 이 편지 읽고 마음 정리하세요. 엄마, 이 편지 안에 모든 변명이 담겨 있어요. 편지를 펼치자 첫 줄부터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몸이 건조했던 응답, 끝엔 이별 앞에서도 얼음장 같았던 엄마. 오늘 이 시간까지 정말 용서는 안 바래요. 그 글귀는 내가 수없이 느꼈던 외로움과 무시당하는 그 시간들을 차디차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속삭였습니다. 어머님께 받은 것만큼 아니어도 한 번 정도 엄마라 부르고 싶었어요. 어제도 오늘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 앞으론 그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 눈빛은 수처럼 어두웠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길을 잃으면 그토록 차갑게 굳어질 수도 있구나. 난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순간 준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해요. 그 울음소리에 내 가슴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저희 제발 단 한 번만 이 집에서 잠시 머물게 해주세요. 그 말에는 애절함이 실려 있었지만 그들이 깨뜨린 시간의 틈은 도무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어깨를 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깨운 상처보다 이 순간이 더 아프다 해도 엄마는 멈추기로 했어. 수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끝내 흐르지 못하고 끝이 잘린 것처럼 멈췄습니다. 엄마, 한 가지만 듣고 가세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닌 계산으로 엄마를 가족이라 부르려 한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건 죄책감뿐이에요. 나는 그대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걸 깨닫기엔 너희가 너무 늦었어. 이제 그만. 가족을 놓기엔 너무 늦었어. 준혁은 소리쳤습니다. 엄마, 난 엄마가 너무 싫어요. 그 말에 내 심장은 두 동강난 듯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울음소리가 곧 멈춘 듯 했습니다. 문 앞에는 흰 그릇 하나, 그리고 며느리가 남긴 짧은 편지 한 장. 미안해요. 다음에는 사랑구실 할게요. 문이 닫힌 직후 집안은 어둠보다 짙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숨소리조차 모두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 자리에 머물러도 어떤 움직임이 있어도 모두 무의미한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안에 남은 말조차 사라진 듯 했습니다. 수진이, 준혁이 모두가 남긴 상처와 미련들이 내 머릿속을 뒤흔들고 있었죠. 그때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남편의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그는 말을 아낀 채 내 가슴을 조심스레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당신 정말 쓰러질 듯이 위태로워서 너무 무서웠어. 그 한마디가 밤하늘에 번진 별똥별처럼 내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어쩐지 세상의 모든 시간도 잠시 흐름을 멈춘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말이 고요이지 사실은 정적이라는 말이 더 가까웠습니다. 그 정적은 내 안의 어떤 소리도 삼켜버릴 만큼 깊고 길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보는 습관을 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일은 여전히 반복됐지만 그 무엇도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엌에 서서 가만히 전기포트가 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모습이 있고 마음속 응어리를 찢고 올라오는 눈물 같았습니다. 남편은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침묵으로 감췄습니다. 텅 빈 식탁 앞에 나란히 놓인 두 그릇. 예전엔 아들과 며느리가 앉았던 자리에 이제는 따뜻한 밥 대신 묵직한 허망함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아기용 옷을 파는 매장을 지나쳤습니다. 그때 문득 수진이 입에서 흘러나왔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말에 그때도 흔들리지 않았던 내가 왜 지금 와서 가슴이 저미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로 그 아이가 변할 수 있었던 걸까? 내가 너무 단호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스스로 되새겼습니다. 사람은 지금까지의 마음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어.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드러나게 돼. 나는 그날 이후 화초를 다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늘 시든 입만 바라보던 내가 이제는 매일 아침 새로 돋아난 잎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켜면 그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옛 노래 한 곡이 울려 퍼지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기억할 사랑은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어야 했구나. 그래요. 나는 너무 오래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고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볼 시간입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하초의 새잎은 초록으로 빛나고 있었고 나는 그 곁에서 조용히 차를 내렸습니다. 아침 햇살 속 작은 평화가 마치 사라진 가족의 빈자리를 살포시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깨어졌습니다. 집 앞 담장을 지나가던 옆집 아주머니와 손녀의 대화였습니다. 애인이야? 어디 더 예쁜 거 아니니? 응, 아가용 옷인데 조카 줄 선물이에요. 그 아가용 오지라는 단어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던 그 초록빛 가게, 아이를 위한 거지라던 말이 갑자기 너무 아련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인사도 못한 채 급히 발길을 돌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들이붓고 찻잔을 입에 대는 순간 눈물이 조용히 터져 내렸습니다. 다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차갑게 마음을 닫은 것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장 보러 내려가던 나에게 커다란 엽서 한 통이 건네졌습니다. 우체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고 돌아섰습니다. 엄마께 검은 잉크로 적힌 글씨. 손에 쥔 엽서는 차갑고 팽팽한 바람 속에서 의외로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수진의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뵙고 나서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제게 계속 던진 말들, 그 말들이 전부 제게는 대못처럼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아직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 못하겠지만 여전히 가족에게 집을 부탁했던 그 무리한 용기는 제 자신도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엄마가 저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을 혼자 돌이켜보게 되는 건 분명 제 안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엄마의 마음이 있다는 뜻일까요? 이제는 정말 헤어질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어떤 조각은 엄마의 마음이 한 번쯤은 제게 남아있길 원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포함해서 저는 오늘 떠납니다. 수진 드림. 나는 손에 들린 엽서를 한참 바라보다가 그대로 찢어버렸습니다. 손끝이 시리도록 눈가에 또 눈물이 스며들었지만 이번엔 애잔함도 한 줄기 따스함도 함께였습니다. 감정이 움직였구나.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붙잡고 있던 건 이제 너였던 것 같아.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당신 다 끝난 거야. 그 말에 나는 살포시 눈을 감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는 마음의 흔적도 더는 움켜쥘 수 없다는 걸 천천히 인정하려 합니다. 그날 밤 창가에 기대 앉아 조용히 불을 켰습니다. 연기 속에 지난 시간들이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과 준혁, 그리고 나와 남편, 우리가 함께했던 시절도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처럼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내 심장 속에는 오직 하나의 결심만이 맑고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나는 속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나 자신을 위로하듯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이 모든 건 지나간 일이야. 나는 이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나를 되찾아야 하니까. 나는 라이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쟤를 잿더리통에 넣으며 심장 박동 소리를 귀 기울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내 안에는 쉼표 같은 여운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롭게 깎아놓은 단정한 머리와 약간의 주름 사이로 비친 눈빛은 이제 예전의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남편이 커피를 타다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조금 더 편안해 보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응, 이제 나도 나를 다시 찾는 거야. 나는 내 이름으로 살고 내 삶을 채울 거야.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으며 함께 아침을 맞았습니다. 두 그릇이 놓인 식탁 위에는 이제 그 무엇도 울림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창밖 하늘을 본 적도 마음 편히 숨 쉰 기억도 없습니다. 나는 늘 며느리라는 단어에 숨죽이며 살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집에 인사 오던 날 나는 괜히 설레었습니다. 예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면 충분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 기대는 결혼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조용히 깨졌습니다. 밥을 차려줘도 됐어요. 한마디, 어버이날엔 톡 하나 없이 잠잠했던 그 마음이 내게는 칼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했더니 요즘 누가 그런 걸로 마음 상하냐 하더군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닌 불편한 존재로 굳어졌습니다. 명절 때 멀뚱히 식탁만 바라보다 혼자 국 데워 먹던 일도, 생일날 아무 연락 없이 지나가던 하루도 이젠 익숙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참았고 기다렸고 혹시 아이 낳으면 달라질까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도움이 필요할 때 문을 두드린 그 뻔뻔한 얼굴이었습니다. 자식이고 며느리고 모두 나를 필요할 때만 찾았고 필요 없을 땐 존재조차 잊은 듯 외면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누군가를 밀어낼 수 있다는 걸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로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나를 무너뜨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수년 동안 마음속에서 쫓겨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평온합니다. 매일 거울 앞에서 잘했다는 말을 나 자신에게 건넵니다. 이제라도 나를 보호해준 그 결단이 후회되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밥을 차리고 내가 좋아하는 라디오를 틀고 꽃을 돌보고 내 하루를 내가 채웁니다. 그렇게 나는 엄마도 어머니도 아닌 그저 나로서 처음부터 다시 살아보려 합니다. 사람이 한번 마음을 닫으면 그 문을 다시 여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건 닫힌 문 앞에 한참을 서서 내가 왜 그 문을 닫아야 했는지를 끊임없이 되새기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내내 그 문 앞에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수없이 내 마음을 두드리며 버텼지만 결국 돌아온 건 빈말과 침묵, 그리고 외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먼저 부탁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해해달라고 애원한 적도, 다정함을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 대 사람으로 조금의 예의와 마음을 바랐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그조차도 부담이라 여겼습니다. 아들은 그 아이 곁에서 나를 향한 책임까지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문을 닫고 나서 나는 잠을 설쳤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한가운데 텅 빈 구멍 하나가 서서히 말라가는 기분이었죠. 며칠 뒤 화분의 새싹이 나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조그마한 생명이 고개를 들고 햇볕을 향해 움직이더군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시 살려면
이제 나도 고개를 들어야겠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삶은 이제 충분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저 나로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말을 겁니다. 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괜찮아.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이제 내 곁에 없어도 그 말만큼은 내가 매일 내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떠났다고 내가 무너질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남은 생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내 하루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사람은 때로 관계에서 떠나와야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됩니다. 이제 나는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